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로그의 전반적인 걸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블로그 앱의 기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지난주에 안 나오신 우리 선생님은 영상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영상을 사실 녹화를 드리긴 해도 이게 1시간 반, 2시간짜리를 내가 또 다시 본다는 게, 시간 내서 보는 게 사실 어려운데, 톡방은 뭐 특별히 여기 센터에서 없애지지 않는 한 그 영상에 올린 주소는 다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톡방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지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놓고 계시면, 그러면 나중에라도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그 강의 영상들은 그 제 채널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온누리 것만 아니어도 다른 제가 이천에서 하고 있는 강의 영상도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다가 스마트폰에서 블로그 앱을 좀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블로그 앱. 이 블로그 앱을 알려드렸는데 이 블로그 앱을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기본 메인 화면에서 쓰는 이제 이웃들이 올라온 글들이에요. 이게 이웃들이 쓴 글들이 메인 홈 화면에 일단 눌러진 상태에서 이웃들이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본인 로그인된 본인 정보예요. 그래서 본인 블로그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 블로그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화면을 이제 내가 편집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 바탕에 있는 프로필 화면이 배경 화면이라든지 이 프로필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뭐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배경 화면으로 만들어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것 중에 여기 이제 홈 편집 설정, 홈 편집이 있는데, 여기 홈 편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 현재 홈페이지에 여기 이 배경 로고, 그 다음에 여기 글씨, 이런 것들을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내 블로그 로고에 대한 이 블로그 이름을 수정을 할 수 있는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미지 변경은 여기 배경 이미지, 이를 변경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면 여기에 이제 내가 가진 SNS 채널을 옮겨서 여기다 등록을 해놓게 되면 남들이 들어왔을 때 내 채널을 또 다른 블로그 말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뭐 카카오 채널이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링크를 외부 채널을 넣어놔서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기글과 대표글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프로필, 나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나를 소개하는 작성 내용이 여기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주소가 있으면 주소, 그 다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도 쓸 수가 있고요. 여기다 주소를 제가 친다면 이렇게 제 주소를 치면 이제 나오겠죠. 어디가 나오냐? 여기로 나오네요. 여기가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주소가 되어 있으면 이제 적용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이제 카테고리, 내 카테고리, 여기다 글감에 대한 이미지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탭을 내 카드형으로 보여줄 거냐, 목록으로 보여줄 거냐, 앨범형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시면 홈 편집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편집을. 여기 세팅이 가능하고요. 홈 편집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본인의 블로그를 들어오면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뭐 세팅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쓰시면서 여기에 이제 내 배경 이미지 같은 거, 본인의 배경 이미지, 뭐 이렇게 글을 써져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홈편집에 선생님이 이미지 변경을 눌러서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셔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찍으셔도 되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거에 대한 거를 신경 쓰는 것보단 이제는 글 쓰는 거를 중요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를 꾸밀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도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기본적인 카테고리 요거야 요거 줄 3개 있는 거 요거를 터치하시게 되면 카테고리인데 카테고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대 카테고리 대분류가 3개 정도 최대 3개 요 정도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분류 밑에 이제 소분류로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쓰시면 되는데 나에 대한 거에 대분류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교류하는 거에 대한 하나 그 다음에 내 블로그의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큰 카테고리 하나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거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블로그의 주된 내용을 쓰는 내용의 주제의 카테고리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소개하는 정보글 뭐 좋은 글이라든지 좋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정보성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돼요. 이게 설정을 눌러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선생님들이 대 카테고리를 만들고 주제 선택하고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셔서 아직 카테고리가 기본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예.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름을 넣어서 그 다음에 주제도 선택을 해주고 주제는 내가 쓴 이 카테고리 주제가 어떤 건지 여기 선택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요거 선택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대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제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다가 온누리라고 하나 쳐보고요. 제가 온누리 그 다음에 요거는 교육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교육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주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 카테고리 온누리를 추가시켰습니다 나오면 쭉 내려가 보면 맨 밑에 온누리가 생겼죠. 지금 이렇게 온누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수정하고 싶으시 나중에 또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주제도 바꾸셔도 됩니다. 네,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를 눌러서 선생님 또 만드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하나씩 추가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하나씩 추가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 카테고리 만드는 거는 스마트폰보다는 PC 화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PC 화면에서 하는 게 카테고리 만드는 거는. 그 다음에는 옆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메뉴가 이제 안부글로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웃들이 여기다가 글을 써서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들이 이제 안부글로 해가지고 올려오는데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거는 남들은 못 봐요. 나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이웃들은 이 안부글로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못 본다. 이런 그다음에 이웃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쓴 글을 확인하는 거는 여기 블로그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찾아서 내가 쓴 글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의 3선은 전체적인 나의 관리 탭이에요. 내 블로그 관리 탭. 내 블로그 관리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본인이 앱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네이버 앱에서도 블로그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이버 앱에서도 앱을 실행하면 3선을 누르면 여기에 블로그가 있어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내 블로그를 누르고 글을 쓰려고 하잖아요. 글 쓰는 난이 여기 없어요. 글 쓰는 난이 여기서는 글쓰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블로그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블로그 앱으로 가서 글쓰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는 앱을 실행해서 블로그 앱을 실행하게 되면 볼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블로그 가서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홈 편집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블로그 앱으로 갑니다. 이 화면은 다 있지만 이렇게 블로그 앱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블로그 화면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앱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방금 전화번호하고 제가 주소 넣었더니 여기 들어왔죠. 전화번호하고 주소 입력했더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이걸로 전화하면 이 전화가 가는 거예요. 전화가 이걸 누르면 전화가 갑니다. 그 다음에 위치 보기 하게 되면 위치를 볼 수가 있고요. 플래시 위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썼던 이 블로그 글 요거입니다. 블로그 글 요거 하나 써놨던 거 우리 이제 본부에서 이번에 같이 썼던 책을 이제 특강 관련해서 특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출간 이벤트 하고 있는데 요거를 사시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두 권이 한 권 세트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트 정가는 49,000원인데 이제 이벤트로 34,000원에 지금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혜택 블로그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블로그 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다. 뭐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차피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로그를 PC에서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꾸며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블로그에도 로그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로 가시게 되면 요게 이제 블로그 화면이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블로그 이제 홈 웹페이지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웹페이지 구성에서 여기 주제 블로그 홈이 있고 이웃 새 글들이 쫙 올라와요. 이웃 새 글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 주제별로 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뭐 쇼핑, 취미, 지식 동향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글을 쓰는 주제로 쓰는 블로그 글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기 쉽게 내가 블로그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네이버에서 이달의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칭을 해주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선정을 해주는 이달의 블로그라 해서 이 선정을 해줍니다. 예. 이런 이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식 블로그라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공식 블로그 해가지고 이런 선택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정된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챌린지 프로그램 네이버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쓰기 위한 이게 챌린지를 하는 블로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시에다 질문한다든지 요런 요런 것들 요런 챌린지 같은 것 있는 거에서 참여해서 블로그를 쓴다든지 요런 거 그냥 부지런하게 하시면 되는 챌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쇼폼 챌린지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도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 해가지고 글을 계속 어떤 핫토픽, 영화 리뷰, 미션 뭐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마켓 스마트폰 PC나 스마트폰에서도 이 블로그 마켓이 되어 있어서 일단 쇼핑몰처럼 블로그를 쇼핑몰처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마켓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마켓 기능이 들어 있어서 내가 이제 블로그 마켓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팀 이 네이버 블로그 팀의 공식 블로그로 가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블로그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새로운 기사라든지 근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설명해주는 블로그 글의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블로그 홈으로 가면 이 상태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현재 이웃들이 신청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글쓰기, 내 블로그로 바로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로 바로 가면 이런 식의 화면이 뜨고요.
현재 이게 이제 챌린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블로그가 뜨고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웃 블로그, 블로그 홈, 내 메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글쓰기 관리 통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내 블로그를 세팅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세팅해주는. 그래서 내 블로그에 얼만큼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7월 20일 날 제 블로그에 지금 한 250, 30명 가까이 갑자기 들어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뭔지 저도 지금,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 횟수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내가 글을 쓸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연령 유입 분석이라든지 이런 시간대 있어요. 이런 방문 횟수, 그 다음에 시간, 사용 시간, 이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이제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평균 데이터가 상위 그룹, 그 다음에 서비스 내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다. 예. 상위 그룹 54,000 정도의 방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935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순 방문자 수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평균보다 높지만 서비스 평균보다 다 높아요. 높아도 이 상위 그룹에 있는 건 한참 미치지 못하잖아요. 자주 써야 돼요. 진짜 자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 이용 게시글 평균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틀려요. 그죠? 이용 시간은 좀 오히려 상위 그룹보다 높네요. 평균 사용 시간은 게시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평균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PC에서도 내가 이런 통계라든지 조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길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는 여러 가지 키보드들이 여러 개 있어요. 키보드들이 기본적으로 삼성폰은 삼성 키보드를 쓰죠. 삼성 키보드를. 삼성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삼성 키보드도 기능이 AI 기능까지 있어서 되게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네이버에서 나오는 키보드가 또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나오는 그 네이버에서 나오는 키보드가 바로 뭐냐면 스마트 보드라는 키보드예요. 스마트 보드. 그래서 이 스마트 보드도 키보드도 여러 개 이게 삼성 키보드와 이 네이버 스마트 보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효율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삼성 키보드가 AI가 달리는 바람에 AI 기능 때문에 저도 이제 삼성 키보드 좀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한동안은 그 AI가 달리기 전까지는 제가 스마트보드, 이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키보드 화면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I 비서도 살짝 들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립보드에 메모 저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훨씬 더 삼성 키보드보단 좀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쓰게 되는데 키보드도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세팅이 되는데 현재 제가 삼성 스마트 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키보드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만약에 삼성 여기서 쓰고 지금 우리 여기다 쓰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런 키보드가 이제 좀 다르죠. 예, 이렇게 다르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들어가는 네이버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런 거 요런 이모티콘 요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클립보드 문자 대신해주는 이런 자주 쓰는 문구 이런 것들이 편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립보드가 이렇게 많아요. 할 수가 있어요. 클립보드 기능이 이렇게 계속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영 번역하는 번역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들 요거 이제 맞춤표 교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키보드 닫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하트 누르면 요런 글자, 요런 글자들을 이제 또 많이 쓸 수 있는 이모티콘, 요런 이모티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글씨 쓸 수 있는 손글씨,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요런 이모티콘,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박스, 그 다음에 밴드로도 바로 갈 수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바로 가는 링크들이 여기에 바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보드가 익숙하면 이제 내 키보드에 천지인인지 두벌씩인지 그걸 그대로 쓰는데 자주 쓰는 메모라든지 클립보드라든지 맞춤형 검사기라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달려 있는데 이 클립보드 기능이 좀 더 뛰어나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300자까지 이제 문자를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해서 내가 편하게 이런 클립보드에다가 글을 넣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클립보드에 글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높이 같은 것도 이제 바꿔가면서 같이 보여드리면 키보드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라든지 사운드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스마트 보드입니다. 스마트 보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 보드에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보드를 한번 선생님들이 쓸 수 있게끔 한번 세팅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팅을 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마트 보드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스마트 보드가 플레이 스토어로 가셔서 플레이 스토어 한번 열어보세요.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보시고 검색창에서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치셔도 돼요. 스마트 보드.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터치해 주시면 요게 이제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처럼 생긴 거 네이버 N이 있는 요 보드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요거를 설치 한번 해보세요. 네, 열기 해보세요. 열기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이제 스마트보드 열었잖아요. 지금 요 화면이 아니고 제가 키보드를 바꿔볼게요. 다시 바꾸면 아까 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제가 키보드를 삼성으로 가고 나서 다시 네이버 스마트보드 열게요.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보드에 스위치를 켜주세요 할 거예요. 그죠? 요거 뜨죠? 실행했을 때 요거를 스위치를 켜라. 여기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네이버 스마트보드 화면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걸 켜주세요. 화면이 바뀌면서. 예. 예, 그거는 다 설정 허용해 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네이버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를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그 앱들 쫙 있는 거에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파랗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시면 이 두 번째 다음 화면에서 스마트보드를 선택하라고 이제 뜹니다. 네, 다 활성화시켜 주시고. 휴대전화 지금 잠금이 돼 있잖아요. 그 잠금을 해제시켜 줘야지. 예.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걸 활성화시키는 요까지 하는 거예요. 요까지 하고 나오시면 여기 두 번째 화면에 넘어가죠? 요거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면 이제 스마트보드 준비가 된 거고, 여기 넘어오시면 현재 여기 6개의
이제 키보드가 화면이 뜰 거예요. 2번까지 누르시면 키보드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현재 본인이 쓰시던 키보드 화면이 뭔지 요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쓰는 키보드가 뭔지? 예, 그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어느 거예요? 요거예요? 여기 천지인이죠? 요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그 네이버 키보드 그거 있잖아요. 스마트보드 그거를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파란색이 네. 있거든요. 네. 좀 줄이가 자꾸 뜨는 거예요. 제자리로 주의 등 개인정보 허용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 로그인을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네이버 로그인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키보드 입력 방식 플러스 어느 주가 다된 거예요? 예, 그 화면까지 갈게요. 그대로 계세요. 네이버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네이버 로그인이. 스마트보드를 쓰기 위해서는 네이버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됐죠? 예, 거기서 선생님이 쓰시던 키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키보드가, 대체로, 키보드가 어떤 거냐면, 어디 갔냐? 키보드 입력 방식이, 여기 누르시면, 우리가 대체로 많이 쓰는 게 천지인을 제일 많이 쓰고요, 천지인. 그 다음에 또 쓰시는 분이 이렇게, 키보드 자판처럼 쓰는 게 2벌씩이에요. 키보드 자판처럼 쓰는 게. 그 다음에, 나라클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기억, 니은 해서, 기억 2번 누르면 키역이 되고, 니은 2번 누르면 디귿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요렇게 나라클로 쓰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가 버전을 쓰시는 분인데 요즘 거의 없는데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천지인과 2벌씩이에요. 천지인과 2벌씩.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이게 수업할 때 요 스마트보드 수업할 때 가장 힘드는 게 요 키보드가 내가 쓰는 키보드가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까지 누르면 요 화면까지 오셨죠? 여기까지, 요 화면까지 오셨죠? 네, 여기 화면까지 다 오신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나중에 내가 키보드가 잘못 선택이 됐다 그러면 키보드 입력 방식을 누르셔서 요 키보드 천지인을 눌러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꿔주시면 되고 영어는 쿼티로 그냥 놔두셔야 돼요. 영어는 바뀔 게 없어요. 영어는 그대로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퀵 문자는 뭐냐면 우리가 전화 오든지 뭐 했을 때 뭐가 내가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보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자를 내가 퀵 문자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자판에 퀵 문자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한자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 키보드 안에서 제일 자주 안 쓰는 칸에다가 한자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한자를 쓰신 분한테는 요 한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한자를 클릭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지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쓰는 문자를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요게 키보드를 열면 여기 이제 현재 있는 이 화면 키보드 화면에서 요 오른쪽에 요렇게 있는 거 좀 있잖아요. 여기서 요걸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마이크 왜냐하면 제가 이거 끌게요. 요 마이크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이크가 있지만 여기도 마이크가 있어요. 그럼 마이크가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요 밑에 있는 마이크를 눌러서 뭐로 바꾸냐면 또 빠졌다. 뭘로 바꾸냐면 제가 한자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한자 키보드가 생긴 거예요. 한자 키보드. 네, 한자 키보드. 그러면 내가 우리 톡방에서 만약에 우리 톡방에서 한자를 쓰고 싶을 때 김 치고 한을 누르면 여기 한자가 나오는 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바뀌어서 한자를 누르면 한자가 바로 칠 수 있는. 그 한자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한자를 내가 쓸 수가 있다. 예, 한자 키보드도 만들 수 있다. 요게 가능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키보드에서
퀵 문자 중에 이제 내가 아니면 나는 여기 이모티콘 이런 걸 또 쓰고 싶어. 아니면 내내 자주 쓰는 거 내내 크크크 하트 요게 자주 쓴다. 그럼 요거를 내가 등록을 해놓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버튼이 생기는 거야. 한번 보시면 요걸 꾹 눌러서 하트를 눌러놓으면 여기에 이제 하트가 계속 생기는 거지 이게. 그러면 내가 여기 톡방에서 제가 이제 여기 누르게 되면 하트 이렇게 누르는 거야. 이것만 생겼어. 이게 자주 쓰는 키보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이 기본적으로는 저기 뭐야 삼성 키보드에서는 이 기능이 없지만 네이버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퀵 문자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편집에서 퀵 문자를 내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메모라는 게 있어요. 자주 쓰는 메모.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전화가 온다든지 했을 때 이게 회의 중 연락합니다. 아니면 문자. 그 다음에 뭐 계좌번호, 주소, 그 다음에 내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보내는 경우라면 문구 추가하기에서 내가 문구를 넣어놓으면 이 요 자주 쓰는 메모를 열면 바로 그 이제 이 것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해서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주 쓰는 문구를 여기다가 내가 딱 등록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등록해서 바로 요거를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자주 쓰는 문구의 아이콘입니다. 요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자주 쓰는 메모 요 아이콘이에요. 요 아이콘 요거를 쓰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자 한번 등록하면 문구 추가하기다가 내 계좌번호 이렇게 계좌번호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계좌번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좌번호 농협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완료.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 농협이 제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터치만 하면 바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내가 메모 누르면 어떻게 한다? 아까 우리 여기다가 여기 눌러서 키보드 탁 입력하면 요거 자주 쓰는 메모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메모 뜨죠. 여기 맨 밑에. 그럼 요거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입력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이거를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아까 보면 여기에 지금 300자의 메모를 탭 한 번에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300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제 자주 쓰는 프롬프트, AI 프롬프트 같은 게 있어. 그럼 프롬프트도 등록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문자를 300자까지 내가 메모를 등록을 해서 이게 몇 개까지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아요. 이걸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엄청 많이 등록을 해놓고 미리 내가 블로그 글 쓴다든지 프롬프트 같은 거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AI에다 질문하는 거를 좀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버튼 한 번만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니까 300자까지 긴 글이에요. 그러면 300자까지 긴 글이면 우리가 블로그에 글 쓸 때 1000자 이상 정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0자를 쓰기 위해서 3번만 클릭하면 글이 딱 들어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메모 요게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클릭을 해서 자주 쓰는 문구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었어. 그럼 프롬프트를 만든 거를 이걸 가지고 와서 만약에 영화 제작 기획에 대한 문구 여기 나왔어. 그러면 이걸 꾹 눌러서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주소가 쫙 나왔는데 이 1번 항목에 대한 거를 나는 좀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300자 여기까지 가져가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구 저장해서 클릭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긴 문자까지도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를 완료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 자주 쓰는 문구로 내가 하나 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설정이. 그럼 편집을 누르면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다시 선택을 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편집해서 요런 거 요 오른쪽에 3선을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완료 누르면 세팅이 가능하다. 네, 이런 식의 자주 쓰는 문구도 내가 편집을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훨씬 편하죠. 근데 이제 그 삼성 키보드는 자주 쓰는 문구가 없어요. 그죠? 삼성 키보드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삼성 키보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키보드로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삼성 키보드 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 키보드는 클립보드는 있어. 이모티콘도 있어. 번역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눌러보면 다시 한번 여기 삼선 누르면 손글씨나 키보드 요건 있어요. 테마 요런 건 있는데 근데 그 자주 쓰는 문구는 없단 말이죠. AI 모드는 있어요. AI 모드는. 그래서 AI 모드 때문에 자주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키보드보다 그런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을 해서 어떤 일을 문자 보내는 거라든지 어떤 글을 쓸 때 훨씬 더 편한 거는 삼성 스마트 보드다. 그래서 스마트 보드를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주 쓰는 메모를 많이 등록을 해놓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여기에 이메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메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자주 쓰는 이메일 여기 등록을 해놓고 완료 누르면 누가 이메일 보내달라고 해 그럼 이메일 주소 딱 한 번 터치만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전화번호도 눌렀을 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메일 주소 좀 보내줘 했을 때 내가 일일이 이메일 주소 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귀찮고 그런데 네이버 스마트보드에 이 자주 쓰는 메모 클릭하고 요거 찾아가지고 딱 클릭만 하면 바로 그냥 보낼 수 있으니까 요런 스마트보드 기능도 좋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 이모티콘도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모티콘. 근데 이모티콘 이제 입력을 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좀 바뀌었네요. 옛날하고. 이모티콘. 요거 이모티콘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고, 텍스트와 조합해서 만드는 거고, 요건 이모티콘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고, 잠깐만요. 요거를 지울게요. 삭제. 요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그 이모티콘 있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고, 스티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 스티커로. 스티커도 만들 수 있는데, 내 얼굴을 넣어서 이런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화면 보시면. 내 얼굴을 넣어서 요런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 얼굴로.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스티커도 가능하다. 아니면 다른 걸로 해도 되죠. 그래서 스티커 추가하기 누르면 앱 사용 중에 해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본인 얼굴을 찍으면 본인 얼굴로 스티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V에 누르게 되면 여기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이 들어간 상태로 스티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티커가 여기 누르면 요게 이제 제 스티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보내면 되겠죠. 어떻게 보낸다? 아까 이제 여기다가 눌러서 여기다 누르고 여기 쭉 옆으로 보내면 아까 스티커 있었죠? 요거. 그래서 본인 거 마이 제가 감사 요걸 해서 전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인 얼굴을 넣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 요거는 카톡은 이렇게 가고요. 문자는 좀 다르게 갑니다. 이게 카톡은 아직 이게 바로 전송되는 게 안 되어서 이렇게 본인의 얼굴로 스티커를 만들 수. 이거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거 보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티커 우리 가족이나 조카나 손주들 얼굴을 찍어서 그 얼굴로 스티커를 만들면 주면 저 카톡방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만드는 거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티커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글씨도 보시면 이게 이쁘게 써 있죠. 소세지에 한턱 소시지. 예. 고구마에다가 족구마. 예, 이렇게 족구마 이렇게 그다음에 개 형태에다가 계세요라고 물어보는 거. 요런 식의 일단 스마트보드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기본 설정에서 이렇게 사용자 편집의 4가지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쓰는 메모. 요게 가장 유용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물론 이제 상세 설정으로 가서 키보드 높이. 만약 키보드도 우리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화면 반까지 채울 수도 있어요. 화면의 반까지도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보통 한 요 정도 놓고, 그 다음에 여백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여백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 여백도 내가 이렇게 좀 띄워서, 좀 불편하면 띄워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눌렀을 때 사운드는 본인 원인 느낌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 지원하는 거, 이런 식의 오타 수정할 때 진동 누르게 할 경우에는 오타가 났을 때 수정할 때 이제 진동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들은 키보드 높이 요 정도만 조절해도 되더라고요. 요 정도. 키보드가 너무 작아서 쓰기 불편했을 때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크게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반까지, 내 스마트폰의 반까지 놓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핑하기 되게 좋죠. 어떻게 보면 요런 식의 그렇게 갈 수가 있다. 네, 보통 한 105 정도 놓고 쓰는데 요게 지금 작다 싶으면 삼성 키보드는 이게 안 됐잖아요. 그죠? 삼성 키보드는 이게 안 됐는데 얘는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 요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는 뭐 이거는 그림이 막 들어가면 자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색상을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보라색이 좋으면 보라색이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넣어서 바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적용 누르면 키보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색상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런 느낌의 키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툴바는 아까 제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에 이제 보였던 툴바들, 요거 상단, 요것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걸 맨 앞에 첫 페이지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자주 쓰는 걸 맨 앞에다가 이렇게 편집하는 기능. 여기 툴바로 가서 여기 이제 선생님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다 꺼내다 놨는데, 저는 다 꺼내다 놨는데 요거를 보시게 되면 XXX 이렇게 눌러 놔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막 떠다닐 거예요. 이렇게 떠다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편집하는 건데, 요거를 끌고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동그라미 안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옆으로 밀면 페이지가 여기 동그라미 4개, 5개가 있는데 전 5페이지짜리가 있는 거고, 내가 자주 쓰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동시켜서 바꾸치기 하셔도 돼요. 내렸다가 그 다음에 요것도 내렸다가 다시 요거를 요렇게 들어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요 내렸다가 두 번째로, 요런 식으로 클릭해서 올리는, 요런 식으로 바꾸는 거. 요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위치를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요런 식의 저장, 다 됐으면 저장. 요렇게 해서 쓰게 되면 내가 키보드를 선생님들이 이제 편하게 스마트보드를 열었을 때, 이제 키보드를 열었을 때 여기에 이제 툴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스마트보드예요. 그래서 쓰시다가 원래 삼성 키보드로 돌아갈래? 그럼 왼쪽 하단에 여기 키보드가 보일 거예요. 왼쪽 하단에 선생님 왼쪽 하단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 키보드를 열 수가 있어요. 키보드가 왼쪽 하단에 그 키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그래서 난 삼성 키보드로 갈래? 그러면 이거 클릭해서 삼성 키보드를 누르시면 키보드가 삼성 키보드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게 보여요. 요거는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얘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설정에 가보면 많이 있는데, 많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키보드도 여러 가지 써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보드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앱이 설치가 됐으니까 이 앱을 실행하게 되면 스마트보드로 넘어갑니다. 앱을 실행을 했을 때 그렇게 하셔서 가시면 돼요. 앱을 실행을 해서.
그래서 스마트보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키보드로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스마트보드 하나를 자주 쓰는 메모 하나만 등록만 잘하셔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주 쓰는 메모 한번 등록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이 툴바도 잘 활용해서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키보드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네이버로 바로 이렇게 네이버로 넘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 안 넘어가네요, 이게. 전에는 여기에 기사도 뜨고 그랬었는데 오늘 기사 같은 게 뜨는 거는 안 뜨네요. 원래 여기 예전에 이제 여기다가 기사들이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생겼냐면 여기에 또 생겼네요. 챗GPT가. 예, 챗GPT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키보드를 삼성 키보드로 바꿔서 써도, 지금 키보드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챗봇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키보드에 요 상단에 또 붙어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쓰실 때 좀 편하게 쓰시라고 스마트 보드를 좀 알려드렸고요. 스마트 보드. 그래서 이게 최대 300자까지 저장이 돼서 선생님이 활용해서 AI 프롬프트라든지 개인정보의 인사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뭐 이메일, 그 기본적인 이메일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저장을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저장해놓고 그리고 이제 쓰실 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런 글들을 이제 가져와서 바로 쓰시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저장하는 방법, 이런 기능들이고, 그래서 40개까지 최대 링크로 40개까지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도, 선생님들이 웹사이트 주소 같은 것도 자주 쓰는 메모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AI 사이트 같은 것도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 뭐 음성으로 입력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니까 음성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편하게 타자 대신 음성 입력 쓰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하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글 쓰는데 그 다음에 타이핑 치실 때 좀 더 편하게 쓰시라고 삼성 키보드 말고 네이버 스마트 보드도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할게요.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런 블로그를 만들 때 선생님 메모를 많이 하시고 클럽보드에다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보드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에디터에서 이제 글을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블로그 글 쓰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글을 써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 글 쓰는 거를 AI와 함께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해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런 AI와 글 쓰는 방법 프롬프트까지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중간에 칸만 프롬프트 안에서 칸만 넣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올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상을 선생님들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AI 제미나이를 불러서 거기에다가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내 감성까지 담아서 발행을 하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4단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수집을 하면서 AI 제미나이에다 글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초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터치하는 이런 단계잖아요. 이렇게 블로그를 쓰시는 거고, 그래서 글감이 없어서 못 쓰겠다, 내가 이런 글을 나는 쓸 수 없다,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 진짜 지나가는 이런 풍경도 하나의 글감이 되는 거고, 내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어떤 라디오에서 들은 멘트라든지 책에서 본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글감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풀어나기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쓴 사진을 갖다가
제미나이에다 올려놓고 이걸 분석해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할 수 있게끔 감성적인 글로 써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 써주죠. 거기에 내 감성을 살짝 담아서 블로그 쓸 때 포스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사이트 있었잖아요. 그 블로그 글감 쓰실 수 있게끔 하신 거. 우리가 하루 편지해서 그 있었던 그 사이트. 그래서 생생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사진으로 만약에 담는다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가슴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렌즈에 통해서 사진을 담아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글로 쓰는 거죠. 좋은 블로그 글은 렌즈를 누르기 전에 눈과 가슴을 먼저 열어본다라고 해서 사진을 찍기 전에 현장을 어떻게 찍을 건지 감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내가 적어놨다가 아니면 가슴으로 담아놨다가 렌즈에 담아서 그 글을 이제 글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일상에 대한 어떤 명언글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지금 뭐 다산 정약용에 대한 어떤 이런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현수막만 갖다가 사진을 찍어 놓고 뭐라고 써달라고 이렇게 글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 이게 우리 동네에 우리 문막에 있는 은행나무를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게끔 글을 써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진만 찍어서도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언은 뭐 못 찾으면 제가 알려드렸던 따뜻한 하루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주변의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진만 찍어주면 이게 어떤 행사인지 얘가 분석 다 해주잖아요. AI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나는 어떤 스타일의 블로그 포스팅을 할 거야 라고 네이버에다 제미나이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글을 써주니까 그걸 응용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쌍둥이 비서 제미나이를 세팅을 해서 선생님 글을 쓰시는 거 이건 뭐 다 되어 있으시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AI 프롬프트 작성 공식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의 퀄리티가 대답의 퀄리티를 결정하듯이 뭐 질문이 긴다고 해서 좋은 글은 아니에요. 프롬프트가 짧고 간결해도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전달만 하면 AI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시할수록 더 나은 글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글을 쓰실 때 어떤 타겟을 정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글의 분위기 뭐 감동적이냐 감성적이냐 아니 전문적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형식 뭐 블로그 에세이를 쓸 거냐 뭐 블로그 시를 쓸 거냐 아니면 뭐 맛집 리뷰로 쓸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뷰로만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신 강의 후기로 블로그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내용들로 프롬프트를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글을 쓰는 게 좀 답답해. 그래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업로드 할 건데 이거를 50대 감성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 하려고 해. 그러면 네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네가 나한테 자세하게 제시를 해줘 라고 하면 그러면 제미나이는 이 사진을 업로드 해줄 테니까 그러면 사진 업로드 하라고 뜨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쓰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글의 형식을 써주든지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로 내가 너한테 질문하면 글을 써줄래? 예, 이렇게 질문 역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미나이에다가 이미지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갤러리에서 찍은 사진을 불러다가 AI에다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야. 상황 설명.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고 어디서 찍었고 왜 찍었는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줄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찍은 사진을 이거 이제 가을 사진이긴 한데 이런 사진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다 원주 방계리 은행나무 사진이야.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담아서 에세이 한 편 써줘. 네. 이렇게 글을 쓰게 해달라고 하면 써도 되겠죠. 그러면 에세이가 아닌 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글이었으면 좋겠어. 리뷰 글이었으면 좋겠어. 라도 해도 되는 거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감정을 묘사하고 어떤 형식을 지정하는 거죠. 상황은
은행나무, 방계리 은행나무 사진이고, 감정 묘사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형식은 에세이 한 편. 예. 아니면 시를 써달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감정을 묘사해주고, 그 다음에 형식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기만 해도 선생님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은 아주 멋지게 나올 거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 더 첨부시켜주고, 예, 그렇게 하시게 되면 프롬프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네이버래 저 제미나이 한번 열어보세요. 제미나이 열어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찍은 글에 사진에서 갤러리에서 방길이 은행나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은행나무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풍경 사진을 찍은 걸 하나 불러다가 업로드 시키고 풍경 사진 업로드 시키고 환희의 노래를 부른 것 같은 느낌을 담아서 에세이 한 편을 써줘 라고 한번 제미나이에다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글을 써달라고. 그럼 어떻게 쓰는지. 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하나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업로드 시키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걸 해주셔도 되지만 아니면 50대 감정을 담은 감성을 담은 느낌으로 50대 감성을 느낌을 담아 에세이 한 편을 써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 써 나온 글을 그대로 글만 복사하지 마시고 그 제미나이 전체를 공유를 해주세요. 제미나이 전체를. 자, 사진 하나 올리시고 그 사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진 설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 감정을 묘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50대 감성으로 써줘 아니면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써줘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쓸 건지 소설을 쓸 건지 단편 시를 쓸 건지 이렇게 어떤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한번 써보시고 나온 결과를 공유를 해주세요. 나온 결과를 공유를 해주세요. 나온 공유를 해주세요. 자,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업로드 시켜서 감정을 묘사를 해주시고 형식, 에세이를 쓸 건지 소설을 쓸 건지 아니면 시를 쓸 건지 한번 지정해서 엔터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다 나왔으면 해볼게요. 제미나이에서 다 나왔으면 공유해 주세요. 제가 계속 설명해도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 해보셔야지 뭔가가 결과가 나오겠죠. AI 활용 콘텐츠 제작 수업 중인데 50대 감성의 느낌을 담아서 멋진 시 한 편을 써줘. 50대 감성을 느낌에 담아서 멋진 시 한 편을 써줘.
자, 사진을 한번 업로드 해보시고. 사진은 안 나오고 이 설명만 나오고 난 사진만 나와. 신. 자, 지금 제가 이제 한번 공유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래도 공유. 저도 공유를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카톡에서 지금 강의 현장에 우리 AI 콘텐츠로 보낼게요. 자, 우리 김인숙 선생님 보내셨고, 자, 볼게요. 자, 우리 김인숙 선생님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나온 거 결과 한번 볼게요. 자, 공유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질문 내용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전욱한 평온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담아 에세이 한 편 써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사진이 지금 여기 어떤 사진인지 나오질 않았는데, 자, 카페 사진인데 이렇게 써주죠. 글을 멋지게, 예,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이거를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에세이 한 편 써줘 라고 하면 좀 다르겠죠.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정숙희 선생님의 사진이 이게 글을 올릴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님은 자라섬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라섬 사진인데, 이렇게 춘천의 자라섬이야 청량한 느낌으로 시 한 편 써줘. 예, 자라섬의 숨결. 예, 멋지네요. 여기 사진까지 나와서, 예, 제공해 주신 사진을, 이게 원래 사진인가요? 아니면 원래 사진이에요. 이게 원래 사진이에요? 예, 같이 올라왔네요. 시 멋지게 써주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좀 만약에 다르다는 얘기라는 것들은, 다른 얘기들은 조금 수정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써준 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특이하게 좀 틀리게 되죠? 네, 예, 상관없어요. 웃지 마세요. 신랑. 자, 이제 테니스 치는 사진, 예, 이렇게 해서 에세이, 글이 나왔네요. 테니스 치는 사진. 이렇게 나왔고, 우리 현무님은, 자, 로그인, 청계산, 마루에서 본 사진, 시, 예, 멋지게 써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시면 돼요. 우리 박영규님은, 사진에다가 이제 시를 쓰셨네요. 이렇게, 우리, 진짜 여기 반결이네요. 동영상까지 만들어줬어요. 네. Yes, I did it! I finally won! 네, 동영상까지, 예, 멋지게 만들어줬네요. 에세이. 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글을 써가지고 시도 써주고 요런 것들을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식으로 가요? 선생님 응용해서 이 나온 이 에세이를 가지고 유튜브 쇼츠 크리에이터 숏폼을 만들고 싶어. 그 숏폼으로도 이게 글을 만들어 보셔도 되잖아요. 숏폼으로 이제 스크립트까지도 만들 수도 있고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시도 만들어 주셨고. 자, 이거 직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말로만 제가 계속 하다가 이제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실습을 직접 해보시니까 좀 다르죠? 예, 직접 해보셔야지 이제 어떤 초안의 정확히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보시면 이제 이런 글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최종 블로그 글로 발행하기 전에는 내가 조금 더 덧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만의 글로 완성이 되게끔 덧칠을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매력 제목 같은 것도 쓰는데 얘가 이제 써주는 제목을 추천을 받아서 제목도 멋지게 써달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제목이 중요해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글도 클릭하지 않으면 읽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력적인 제목도 중요하다. 그래서 15자, 20자 이내에 호기심 유발할 수 있고 검색에 최적화된 제목을 작성해줘 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니면 내가 이런 글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올렸던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중년들이 아니면 50대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블로그 제목 3가지를 추천해줘 라고 해서 추천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블로그 검색에 최적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제목으로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되겠고, 그래서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추천받아 가면서 글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도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너무 긴 문단은 쪼개고, 너무 한 문장이 너무 길어도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충분한 여백으로 스크롤을 그 다음에 줄여주는, 이렇게 제목을 좀 나누는 이런 방법. 이렇게 길어버리면 너무 답답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쓰는 것도 좀 천천히. 그래서 또 하나는 맞춤법 검사기가 우리 키보드에 다 있어요. 그죠? 맞춤법 검사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완벽하게 오탈자를 지원해가는 이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AI를 통해서 이렇게 방법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눈과 가슴 렌즈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누구한테 읽힐 건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형식인지 이거를 지정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실 때는 여백을 좀 여유 있게,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함께 담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제목을 아주 멋지게 써달라고 해요. 호기심이 느끼게끔,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스마트폰으로 이제 나만의 블로그 감상 에세이 쓰는 게 선생님들의 일상이 모든 것이 다 글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시선으로 3가지 시선으로 담아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글감으로 정해 가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카메라 렌즈에 담아서 그 다음에 소재를 찾아가시고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AI 제미나이로 이제 구체적인 프롬프트 제가 알려드렸듯이 대상이 누군지, 그다음에 분위기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형식을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요청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러면서 글을 써주고 마지막에 발행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글감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사진은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그다음에 인터뷰를 해왔는데 그 인터뷰 그 장소라든지 그 인터뷰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내용, 그분에 대한 어떤 경력, 이력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써줘도 충분히 글을 써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잘 협업만 잘 하시면 나만의 블로그를 멋지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쓰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이게 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아이템.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에 관련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배우는 게 있다면 배우는 과정 동안 계속 글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후기 글처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난 먹는 게 좋아서 먹는 거마다 가서 여행 갈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닌다면 이 맛집에 대한 블로그를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게 되면 훨씬 더 글을 잘 쓸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로그 글을 쓰실 때 좀 더 선생님들이 어떤 포스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프롬프트를 다음 주에 한번 알려드리고 그 프롬프트로 가지고 블로그 글을 쓰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블로그를 쓸 수 있게끔 일반적인 글이라든지 맛집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리뷰 글을 쓴다든지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올 테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블로그 글을 써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뭐 다음 시간 뭐 준비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